IQ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한 5학년 때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뭐 이렇게 IQ 검사를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IQ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IQ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1921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인 루이스 터먼 교수님의 IQ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터먼 교수는 IQ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교수님이신데요. 그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평가받아지는 25만 명을 교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25만 명 아이들을 IQ 테스트를 해서 IQ 140점이 넘는, 그러니까 IQ 140이면 되게 높은 점수죠. 1470명. 이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 중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애들은 없었고, 그러니까 평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아이들 중에서 또 성공한 애들이 있었겠죠. 그 비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IQ가 높은 아이들 중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는데, IQ가 높지 않다고 됐었던 그 그룹에서는 오히려 노벨상이 2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터먼 교수는 이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자, IQ는 성취도와 그 어떠한 관련이 1도 없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IQ랑 성취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성취도를 낸다. 그러면 이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Q라는 거를 측정을 하지 않고요. 다중지능이라는 걸 측정을 하죠.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에 마음의 틀, Frames of Mind라는 책을 통해서 다중지능 이론을 정리를 하는데요. 하워드 가드너는 뇌과학에서 밝혀진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교육학에 접목을 할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독증하고 난기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난독증 환자가 난독증,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 난기증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은 못 읽는데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뭐라 그래요? 언어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언어 능력이라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서로 뇌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쓴 글을 난 글 썼잖아요. 근데 난독증이 있어서 이걸 읽지를 못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뇌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다중지능 이론에는 8가지 독립적인 지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8가지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 또 시각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자연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 이렇게 8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언어지능이나 논리 수리지능 이런 거는 왠지 공부하는 거랑 관계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런데 음악지능 이런 것도 음악지능, 모차르트 이런 막 천재성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체 운동지능 제 조카가 있는데 걔는 그냥 아이돌 춤추는 거 있죠. 이걸 보면 따라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능 이론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대인지능하고 자기이해지능이에요. IQ 검사 예전에 해본 기억이 있으시면 언어나 이렇게 도형 맞추는 거, 그러니까 논리 수학지능, 그러니까 공간 지각 이런 것들이 예전에 IQ 테스트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 거랑 지금 다중지능 이론이랑 조금 다른 게 요건 거죠. 대인지능하고 자기이해지능인 거예요. 그럼 대인지능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이 되는 것. 분위기를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약간 눈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센스가 좀 없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인지능이 약간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이해지능이라는 거 있어요. 자기이해지능.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알고 통제하고 파악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EQ, 다른 말로 정서지능, 이모션, 머시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서지능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이해지능은 자신의 어떤 충동을 통제하거나 감정을 조절할 때 쓰는 능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특히 자기이해지능은 다른 지능들 있잖아요. 다른 지능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8개 지능이 있는데 한 가지만 탁월하게 높아가 아니라 몇 가지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8가지 중에 뭐 2개가 높아, 3개가 높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언어가 높거나 수학이 높아, 언어가 높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체가 높아. 그런데 자기 이해 지능도 함께 높아야 얘가 다른 지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지 25주년이 되었을 때 기념하는 어떤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대인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은 결국 하나의 지능의 두 측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대인지능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자기 이해 지능은 본인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실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지능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하고 날 이해하고.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애들도요, 만 4세가 되면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아이는 타인에 대한 개념과 함께 자신에 대한 개념도 그 당시에 동시에 획득을 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요, 내 입장을 이해하는 것.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결국에 동일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하는 것. 자,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타인도 잘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하고 얘기하고 리액션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고 얘는 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도 잘 안 해. 그 공감을 안 하니까 리액션도 안 해.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잘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하는 애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요, 리액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타인의 정서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면 자신의 입장도 같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인간극장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감정이입이라 는 말을 쓰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잖아요. 나라면 만약에 저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이 내 거인 것처럼 타인의 입장과 내 입장을 동일시하게 되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요, 저 친구 조금 따분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 다시금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없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공감하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이해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건데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나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뇌가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 바로 그게 어디냐면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뇌측전 전두엽 하고요, 수액이 전소역. 2008년도에 EBS에서 방송된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다중지능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이 심장을 이식한 수술에 성공한 송명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논리수학지능, 자연지능, 그리고 자기 이해지능이 높대요. 자, 그리고 2007년에 굉장히 큰 그 국제 콩쿨, 발레 콩쿨에서 1등을 한 박세은이라고 하는 발레리나가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또 자기 이해 지능이 높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유나 씨가 있는데 가수니까 음악 지능이 높죠. 그리고 언어 지능 높고 그리고 자기 이해 지능이 높대요. 그러니까 각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분들 한번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 높더라. 자, 그러면 조금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야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신체 운동 지능만 높아야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걸까? 11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11명의 선수가 나만 공을 잘 찬다고 될까요?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내가 패스를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이거 왜 어떻게? 일단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타인을 이해하는 거랑 자기를 이해하는 거랑은 같은 뇌 부분이라 그랬죠. 결국에는 뭘까요? 타인을 이해하는 대인 관계 지능도 높아야 되고 자기 이해 지능도 같이 높았을 때 리더십이라는 게 팀 안에서 발휘가 되겠죠.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지능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 지능이 필수적인 지능이다 라고 이해를 조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될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주변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게 있대요. 직언 클럽.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예요. 앞만 보고 왔으니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돌아보는 것도 잘 안 되고 하니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로라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때 그랬구나. 내가 잘못된 게 이러한 점이 있었구나. 근데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한 시점이 있는 그날까지 자, 끊임없는 성찰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